조민희 시어머니가 540만 원짜리 호텔에서 왕예린 조카의 돌잔치를 치르라고 내게 결제를 요구했을 때 한마디로 그 자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왕지훈 씨 월급이 제법인데 조카에게 좀 쓰는 게 당연하지 않소. 연회장 한가운데서 허리춤을 잡고 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고 온갖 시선이 내게로 쏠렸습니다. 왕예린의 돌잔치를 위해 시어머니가 선택한 금정호텔은 도시에서 가장 비싼 곳이었습니다. 접시 하나에 18만 원이 넘는 음식값, 15테이블이나 예약한 비용을 계산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유치원 등하원 차량 수리비도 밀려있는데 지훈이 문턱에 앉아 담배꽁초를 밟는 소리가 뇌를 후려쳤습니다. 주승현 씨한테 또 송금했다는 건 뭐죠? 휴대폰 화면을 넘기다 발견한 거래 내역을 들이밀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지난달 왕가 식구들 앞에서 장모님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라고 큰소리쳤던 그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에 놓인 유기명품 기저귀 광고지가 비웃는 듯 흔들렸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1억 3,500만 원은 제가 낼게요. 유리잔을 탁 치며 일어난 내 말에 현우 동서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식탁 아래로 흘러내린 된장국이 새하얀 테이블볼을 얼룩지게 만들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왕가대문 간판에 박힌 금도금 글자가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최근 기록은 불과 보름 전, 이체 내역에 분명히 상검 영양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은 듯했고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주승현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했습니다. 맞아. 얼마 전 왕현우가 취해 길거리에서 내가 못 살아. 정말 못 살겠다. 라고 소리치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조민희가 뛰어나와 억지로 끌고 들어갔는데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을 때면 그녀의 방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낮은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보며 정답게 흥얼대는 것 같았습니다. 조민희가 임신했을 땐 60살 가까운 나이에 이상하게도 피부가 반질거리며 급격히 통통해졌죠. 모두가 손주를 기다리는 기쁨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수상쩍은 점이 많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의심이 뱀처럼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서둘러 이체 내역 스크린샷을 찍고 왕예린을 돌보던 조민희에게 폰을 돌려줬습니다. 다 됐어요. 엄마,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응 하며 보물처럼 아이를 안았죠. 그날 밤 왕지훈이 침대에서 뒤척이며 신음했습니다. 예린아. 18,000위안의 계약금까지 합치면 거의 360만 원인데 어쩌지? 어둠 속에서 내뱉은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자 마지막 희망마저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베개 밑에서 스마트폰의 차가운 빛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갤러리를 열자 그 이체 증표가 시한폭탄처럼 누워있었죠. 오래된 유모차에서 왕예린이 잠든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만삭 잔치 당일 금정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였습니다. 15테이블 가득한 친척들 사이로 새빨간 치파오를 입은 조민희가 금박 포대기에 쌓인 손녀를 안고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예린이 보세요. 아빠 닮았죠?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주인공 왕현우는 만취한 채 아이의 뺨에 입술을 찍찍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유지은은 웃음을 짓고 있지만 눈동자가 동그래져 있었죠. 왕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팔짱을 뜯어먹듯 먹어대며 자신을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구닥다리 출근복을 입은 채 화려한 잔치판 한복판에 앉아있자니 이방인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죠. 주요 테이블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었다. 화려한 장면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다. 테이블 위에는 기름기로 반짝이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생선 요리들이 가득했지만 나에겐 그저 느끼하기만 했다. 주변에서는 조민희의 과장된 웃음소리와 왕현우의 취한 자랑이 귀를 때렸다. 공기 중에 흐르는 가식적인 화기애애함은 팽팽하게 당겨진 현악기 줄처럼 언제라도 끊어질 듯했다. 술자리가 한창인 가운데 접시들이 반쯤 비워졌다. 테이블 위에는 넘어질 듯한 술병들과 어지럽게 쌓인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진 얼굴로 트림을 하며 허세 부리는 모습에서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제복을 입은 종업원이 진갈색 서류철을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전문적인 미소를 띤 채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다. 실례합니다. 계산서 처리해 주실 분 계신가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갑자기 식어버린 분위기. 주변 테이블의 수다 소리가 뚝 끊겼다. 모든 시선이 주요 테이블로 집중되었다.
조민희는 왕예린을 안고 옆자리 할머니에게 금팔찌를 자랑하던 중이었다. 종업원의 말에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아기를 안은 채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다. 갑자기 조용해진 홀 안에서 그녀의 집게 손가락이 총알처럼 나를 향해 뻗어졌다. 옥난 나, 계산 좀 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홀 전체를 울릴 정도로 당당했다. 턱을 축혀 세우며 덧붙이는 말에 은근한 비아냥이 묻어났다. 월급도 높은 주제에 이 정도쯤이야 별거 아니잖아. 순간 세 개의 소리가 사라졌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백 개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내 손에 주인 차잔 뚜껑이 딸깍 소리를 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치심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니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옆자리에서 음식을 먹던 왕지훈이 벌떡 일어났다. 입에 채 소화되지 않은 고기를 문 채로 그는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보며 창백해졌다. 입술을 떨리며 헐떡이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진실이 드러난 후 내 손에 주인 차잔이 다시금 뚜껑을 울렸다. 침묵 속에서 이 작은 소리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다가왔다. 발끝부터 전해지는 냉기가 시야를 어둡게 만들었다. 옆에서 왕지훈이 녹슨 기계처럼 딱딱하게 고개를 들었다. 볼에 음식을 가득 문 채로 그는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보며 공포에 질린 눈을 뜨고 있었다. 조민희가 눈썹을 찌푸리며 성질을 내기 시작했다. 뭘 멍하니 있어? 귀먹었어. 그녀가 아기를 부여하는 채 몸을 내민 모습은 야수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듯한 포즈였다. 며느리가 조카에게 좀 써주는 게 당연한 거 몰라? 당연한이라는 단어가 내 고막을 지지는 듯했다. 서서히 고개를 들자 조민희의 뻔뻔함이 가득한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었다. 어머니, 한마디를 끊어 말하며 그녀의 시선을 단단히 가로채다. 돈 내라고요. 갑자기 동공이 축소하는 걸 지켜보던 나는 못 내요. 라고 말했다. 공기가 쇳덩어리처럼 굳어버린 자리에서 내 시선은 번개처럼 예리해졌다. 다음 순간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그녀는 얼어붙은 채 꼼짝도 못했다. 엄마는 늘 예린이가 왕가의 보물이라, 현우의 사랑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돌잔치 비용은 예린 친아빠한테 달라고 해야죠. 내 입가에 비웃음이 맴돌자 시선은 엄마 조민희의 얼굴에서 흐리멍텅한 눈의 왕현우, 그리고 창백해진 유지은에게로 옮겨갔다. 뭐 소리야. 조민희는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벌떡 일어났다. 현우는 내 시동생인데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내가 형수라며 어째서 이리 철없는 짓을. 헛소리라고. 차분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낸 나는 미리 캡처해둔 송금 기록을 들이댔다. 주승현이라는 이름 낯설지 않으시죠? 산전검진 영양비라며 꽤 후하게 보내주던데요. 이승현 씨와 예린이는 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기꺼이 돈을 받으셨나요? 주변에서 웅성웅성 소란이 일었다. 설마 예린이가 현우 씨 친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조가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네. 조민희의 얼굴은 파란만장한 변신 무대를 방불케 했다. 그녀 품에 안긴 예린이가 울음을 터트리자 황급히 달래는 손길이 어색하게 이어졌다. 그런 걸로 뭘 증명하겠다는 거야? 그냥 친구 사이일 수도 있잖아. 친구, 내 시선이 유지은의 핏기 없는 얼굴로 향했다. 유지은 씨, 직접 말해보세요. 주승현 씨가 누구죠? 예린이와 무슨 관계예요? 유지은은 벼락 맞은 듯 몸서리쳤다. 고개를 떨구고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술에 취했던 왕현우도 급격히 정신이 들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유지은을 가리켰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 남잔 누구냐고. 유지은은 왕현우의 다리를 부여잡으며 주저앉았다. 현우야, 내가 잘못했어. 전 남친이랑 완전히 끝내려고 만난 거였는데 임신한 줄은 몰랐다고.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뭐라고. 왕현우는 광포한 짐승처럼 유지은을 걷어찼다. 이 계집년이 나를 바람피우고 남의 자식까지 키우라고. 주변의 비난의 눈총이 유지은을 향해 쏟아졌다. 조민희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달려들었다. 이 재수없는 녀석이 일부러 난장판 만드느냐. 재빨리 몸을 피한 나를 향해 그녀가 다시 덤벼들 때 침묵하던 왕지훈이 일어섰다. 엄마, 그만하세요. 옥난 말이 맞아요. 이건 원래 우리가 낼 돈이 아니라고요. 엄마는 항상 현우 생각만 하시지. 우리 감정은 전혀 신경 안 쓰시잖아요. 조민희는 아들의 말에 멍하니 굳었다. 이 불효자식이 감히 외인 편을 들다니. 외인이라니요. 왕지훈의 눈가에 쓸쓸함이 맴돌았다. 옥나는 이 집안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엄마는 차금 집세로 허덕이는 우리 대신 호화로운 돌잔치를 강요하시다니. 양심이 있으세요? 조민이는 할 말을 잃었다. 눈물은 고이더니 체면이 깎인 분노로 변해갔다. 호텔 매니저가 급히 다가왔다. 죄송하지만 결제는 어떻게? 내가 빙긋 웃었다. 엄마, 이젠 예린 친아빠를 불러오시든지 직접 내시든지 하세요. 전 한 푼도 안 낼 테니까요. 조민이는 이를 악물고 왕현우 부부를 돌아봤다. 너희 둘이 당장 처리해. 왕현우는 울상이 됐다. 엄마, 제게 돈이 어디 있어요? 예린이 용돈으로 다 써버렸는데. 유지은도 울먹였다. 저 임신 후로 일을 못했어요. 이 무능한 것들 같으니. 조민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너희 키우느라 고생한 게 다 땅에 떨어진다고. 그들이 싸우던 중 한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일어섰다. 그는 왕지훈과 왕현우의 할아버지로 80이 넘었지만 정신이 맑았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홀중앙으로 걸어오던 노인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 조용히 해. 노인의 작은 목소리에는 강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호란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며 모두가 혼란 속 구원자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우리 예린이 돌잡이인 축하받을 날이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노인은 가슴 아파하며 말했다. 가족이란 서로 돕고 화목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체면과 돈 문제로 이 지경까지 왔어. 조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노인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왕현우와 유지은도 조용히 무릎 꿇고 선고를 기다리는 듯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이어 말했다. 민희야, 이번엔 내가 너무 지나쳤어. 형편도 생각지 않고 옥란에게 돈을 요구한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잠시 멈춘 노인이 현우 부부를 돌아보았다. 너희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해. 예린이는 아무 죄도 없는 생명이야. 잘 키워야 한다. 말을 마친 노인은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호텔 매니저에게 건넸다. 내가 낼 테니 예린이의 돌잡이비로 써주게. 매니저가 사양하려 하자 노인은 단호하게 손을 저었다. 다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조민이는 봉투를 보며 얼굴을 붉혔다. 벌떡 일어난 그녀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체면만 차리려다 가족을 돌보지 못했어요. 노인은 그녀를 일으키며 말했다. 알았다면 됐다. 가족끼리 못 넘을 산은 없어. 왕지훈이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옥란아, 미안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앞으로만 잘 살면 돼. 현우 부부도 사과하며 다가왔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 지난 일이야. 예린이 잘 키우면 돼. 소동 이후 돌잔치 분위기는 어수선했지만 겨우 식사를 마쳤다. 조민이가 예린을 안고 내게 왔다. 옥란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나는 웃으며 답했다. 다신 그런 일 없으면 돼요. 이후 집안 분위기가 점차 나아졌다. 조민이는 내 생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현우 부부는 열심히 일하며 예린을 돌봤다. 나는 이 사건으로 더 단단해졌다.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예린이 자라날수록 우리 집은 따뜻한 빛으로 채워졌다. 주말이면 공원에서 보내는 가족 시간이 특히 소중했다. 지훈과의 관계도 더 깊어져갔다. 우리는 함께 집안일을 상의하며 힘든 일도 극복해냈다. 예린이 초등학생이 된 날, 문 앞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우리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임을 깨달았다. 서로를 포용하고 지지해주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었다. 도시의 끊임없는 번잡함과 소음 속에서 나는 삶의 파도에 휩쓸린 모래알처럼 매일을 분주함과 전전긍긍으로 버텼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이 도시에서 보잘것없는 월급과 희미한 미래를 위해 나는 지치지 않는 팽이처럼 쉼없이 돌아갔다. 그날, 삐걱이는 환경 속에서 갑자기 울린 휴대폰 화면엔 고향 부모님의 번호가 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이유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누르자 아버지의 흥분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우리 집이 재개장 된다네. 정부에서 보상금도 많이 주는데 어서 돌아오너라. 내 목도 있어. 이 말을 듣자 머릿속이 하얗게 물들더니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다. 고향은 내 영혼 깊숙이 자리한 유년의 보물창고였다. 메마른 땅에 남은 맨발 자국, 낡은 집 구석에 남아있는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오래된 나무들이 지켜본 성장의 흔적들.
이 모든 것이 무자비한 철거와 함께 사라질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보상금이란 단어는 눈을 찌르는 비처럼 아팠다. 도시에서 허덕이는 나에겐 운명을 바꿀 만큼의 거금이었다. 이 돈으로 필요한 몸을 쉴 집을 장만하거나 끝없는 야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치열한 고민 끝에 나는 서둘러 짐을 싸서 고향길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처럼 마음도 복잡했다. 고향에선 이미 친척들이 보상금 분배를 두고 야단법석일 것 같았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몫을 챙기려 할 테고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공정하게 나눌까? 아들 중 한쪽을 편애할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질수록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낯설고도 익숙한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공기 중엔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오래된 골목길과 벽의 흔적들은 여전했지만 모든 것이 바뀌기 직전에 숨막히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집 문턱에 들어서기도 전에 옆집 할머니가 황급히 손짓했다. 얘야, 다행히 돌아왔구나. 내 부모님이 널 돈 나눠달라고 부른 건 속셈이 있어? 너를 해치려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세요? 부모님이 절 해칠 리가 없잖아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얘야, 들리는 말로는 내 부모님이 보상금 전부를 동생에게 주려 한다더구나. 내가 항의할까 봐 적당히 얼버무리고 남은 돈으로 동생 결혼 비용을 마련하려는 거야? 조심해야 한다. 할머니의 마른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동생과 보낸 행복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함께 뛰놀던 들판, 밤하늘 아래 들은 이야기들, 피로 이어진 가족이 돈 때문에 이 지경이 될 줄이야? 납덩이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문을 열었다. 부모님은 어색한 미소로 맞이하며 부산이 음식을 준비했다. 엄마는 부엽새를 내리며 요리를 했고 아빠는 짐을 들어주며 잔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계속 흔들렸다. 식탁에선 부모님이 내 접시에 반찬을 잔뜩 올려주셨다. 도시 생활을 묻는 말투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보상금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피하실 셈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얘야, 이건 내와 상의하려고. 너도 알다시피 내 동생은 아직 결혼도 못했잖아. 우리는 그에게 일부를 남겨서 화사하게 신부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가 도시에서 일하며 스스로 수입이 있는 나를 향해 말했다. 넌 우리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겠지? 이 말을 듣자마자 내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벌떡 일어나며 탁자를 내리쳤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동생에게 주고 내게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때울 생각이시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일 수 있나요? 어릴 때부터 항상 동생만 편애하시더니 이제 재개발 보상금까지 불공정하게 나누려고 하시다니.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내 팔을 잡았다. 아들아, 오해하지 마라. 내 동생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어서 더 필요할 거란 생각이었을 뿐이야. 나는 빈정대는 웃음을 터뜨렸다. 변명 마세요. 어릴 때부터 저에 대한 관심은 동생에 비해 항상 부족했잖아요. 이제 와서야 뻔뻔하게 편애를 보여주시다니. 제가 정말 아들 맞나요? 문을 쾅 닫으며 뛰쳐나온 나는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선 거리를 헤맸다. 어두운 하늘처럼 내 마음도 침침해졌다. 가난했던 시절, 새벽부터 논밭에서 허리를 구부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병에 걸리면 밤새 곁을 지키시던 부모님의 순수한 사랑은 이제 돈 앞에 무너져버린 걸까? 어린 시절 놀던 개울가에 앉아있자니 먼 곳에서 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가보니 친척들이 보상금을 두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인구도 많고 어려운 우리 집안이 더 받아야 마땅하다고 뚱뚱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자 마른 체형의 친척이 맞받았다. 그런 개소리 말고 평등하게 나누자고. 이때 동생이 끼어들었다. 다 우리 집안 돈인데 너희들 무슨 상관이냐? 이 광경을 보자 내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다. 돈 앞에서 혈육도 서로를 해치는 추악한 모습에 나는 소리쳤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차가운 돈이 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뚱뚱한 친척이 나를 밀치며 비아냥거렸다. 너도 많이 받으려는 속내는 같은 주제에.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한 나는 눈물을 삼키며 도망쳤다. 저물어가는 도시 불빛이 내 어두운 마음을 비추지 못했다. 핸드폰이 울리자 아버지의 전화번호가 떴다. 망설이는 손가락이 공중에 멈춰 있었다. 한편으로는 낮에 일어난 일로 화가 나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제가 집을 나간 걸 알고 얼마나 걱정하실지 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 어디 있니? 어서 들어오자. 같이 얘기 좀 하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안쓰러움이 묻어났고 하루 사이에 확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뭐 할 말이 있다고요? 둘째만 생각하지 저는 안중에 없잖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우리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오해를 샀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 아버지의 간청에 결국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여위고 지쳐 보이셨죠. 두 분의 눈길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일어나서 저를 끌어안치셨습니다. 손이 떨리시는 게 느껴졌고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들아,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사실 이 철거보상금은 이렇게 계획했단다. 너희 형제에게 각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큼 나눠주려 했고 남은 금액으로 마을에 양로원을 지을 생각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시 공기라도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을 오해했던 것이었죠. 두 분은 자식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책임감까지 품고 계셨던 겁니다. 어릴 적 마을에 외로이 지내시는 어르신들께 부모님이 직접 음식과 생필품을 전해드리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성급하게 오해를 품고 원망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이어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넌 도시에서 많은 걸 봤으니 우리 뜻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이렇게 나누는 게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돈보다 혈육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정이 떨어지면 되돌리기 힘들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양로원 계획 찬성합니다. 돈 문제는 아무래도 좋아요.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최고죠. 이때 현우도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한 듯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형, 부모님 생각 듣고 왔어. 난 항상 제 멋대로였지만 이제부터는 형이랑 같이 부모님 모시고 집안일 도울게. 그 순간 마음속에 가득했던 어둠이 걷혔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질 뻔한 정이 다시 자리 잡았죠. 우리 가족은 소파에 둘러앉아 옛날처럼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마을 회의실에서 양로원 건립을 논의했어요. 간부들은 우리 계획을 지지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 가족은 마을을 돌며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건축 자재 운반을 맡아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고 전 도시에서 배운 지식으로 설계를 도왔습니다. 부모님은 직접 이웃을 찾아다니며 설명하셨죠. 처음엔 의아해하던 주민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승연 아저씨는 내년엔 내가 첫 입소자 되겠다며 장난스레 말하기도 했죠. 지은 씨는 후원금과 함께 따뜻한 밑반찬을 건네주었습니다. 현재 양로원 공사가 한창인데요. 매일 마을 어르신들이 공사 현장을 지켜보시며 우리도 좀 도와야겠다며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어제는 미니 할머니께서 직접 만두를 만들어 오시더군요. 예린 양은 방학을 맞아 청소년 봉사단을 조직했대요. 돌이켜보면 그날의 오해가 없었다면 이렇게 마을 전체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작은 불화가 오히려 더 큰 화합으로 이어진 셈이죠. 이제 양로원 개원식 날, 부모님의 눈가에 맺힌 이슬보다 빛나는 미소를 상상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고향 집이 점차 철거되고 있습니다. 낯익은 집이 굴삭기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들었지만 더 큰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래된 집과 함께 사라져가는 소중한 추억들도 영원히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간직될 가장 값진 보물이 되겠죠. 보상금은 가족의 끈끈한 유대를 증명해주는 동시에 마을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질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인간미가 훨씬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삶의 고난과 유혹이 아무리 크더라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 책임감을 지닌다면 반드시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재개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가족은 상처와 갈등, 오해의 시간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피보다 진한 혈육의 끈끈함 앞에 다시 하나로 뭉쳤고 순수한 인간애를 마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진 유대감으로 미래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손잡고 힘을 모아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의 지도를 그려나갈 겁니다.